한현님이 아르헨티나 축구를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 과도기 단계였거든요. 존 디펜스라는 개념의 과도기 단계였어요. 네. 그러니까 존 디펜스와 존 프레싱의 과도기 단계. 그러니까 대인 방어를 강하게 하는 팀도 있고 조금씩 지역 방어를 더 많이 혼용하는 팀도 같이 공존할 때예요. 근데 그럴 때 사실 빌라르도 감독 체제에서 그 당시에는 상당히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수비하는 좀 거칠죠. 지금으로 치면 퇴장성이 막 나오고 VAR이 있었으면은 다 나가서 퇴장당할 수 있는 상황도 많아요. 근데 과거 한현님도 역사를 얘기했지만 뭐 전술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뭐 WM 4-2-3 그래서 쭉 이어진 그러한 흐름에서 축구는 뭐 토탈 사커 여러 가지 조류들이 나오고 결국은 지금 단계는 아리고 사키의 압박부터 시작이 돼서 또 비엘사 같은 성향이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장점을 또 혼용한 이러한 방식이 나오는 현대 축구는 어느 정도 공을 가지고 공간과 속도 또 여러 가지 템포 전환 이런 것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완성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전술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는 이게 어느 정도는 맞다라고 모든 과도기를 거쳐서 지금 올라온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축구에서는 사실 과거에 논쟁이 됐던 그러한 안티풋볼 그거는 크게 제가 볼 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현재 시대에서의 안티풋볼 논쟁은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것밖에 되질 않는다. 실례로 조세 무리뉴 감독이 처음에 첼시로 왔을 때 2년 차 때인가요? 준결승에서 라파 베니테즈 우승할 때니까 그때 준결승에서 1, 2차전 붙었잖아요. 네. 1, 2차전 무지하게 두 팀 다 지루합니다. 축구가. 루이스 가르시 한 골 나왔는데 준결승에서. 진짜 보기는 둘 다 안티풋볼 같이 지루하게 했단 말이에요. 네. 누가 인내심을 더 갖고 있나. 뭐 이런 싸움을 하듯이. 관중도 인내심을 가져야 네. 되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결국 인내심에서 베니테즈가 승리를 하고 결승 가서 이스탄불의 기적을 읽었잖아요. 그 명승부가 나왔잖아요. 밀란하고. 마지막 최종 결과를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그 과정에서는 중간에 안티풋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준결승이 될 수도 있고 전반이 될 수도 있고 경기 내용 쪽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최종 결과는 아름답게 끝나고 사람들의 뇌리에는 그때 누가 이스탄불의 기적 시즌에 리버풀이 그 중간에 그러한 지루한 축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 생각은 없거든요. 저 복싱 좋아하지만 무하마드 알리와 조지 포먼의 그 경기를 저는 가장 좋아하는데 네. 알리는 계속 링에서 수비만 해요. 링 가지고. 체력을 소모시켜요. 포먼에. 그거 뭐 축구로 따지면 안티 복싱인 거예요. 포먼의 당시 포먼은 최고의 헤비급 복서고 핵주먹이고 그냥 거의 체력을 계속 소모시키는 거예요. 로프 반동을 이용해서 충격을 흡수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 딱 걸리니까 그대로 축구로 치면 경기 막판에 그냥 KO를 시켜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은 그 과정이 상당히 멋져 보이고 또 팬들은 더 그러겠지만 무리뉴 감독도 그래요. 이번에 라이프치히전도 본인들 아주 전략을 가지고 그 선수가 공격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짜갖고 그 결과가 나왔으면은 맞아요. 평가를 받았겠죠. 네. 그런 얘기 무리뉴는 뭐 이제 힘들고 안티풋볼 또 무리뉴 감독 옛날에 바르셀로나전도 그렇고 여러 팀을 거치면서 수비적인 전략하에 효율적으로 결과를 내려는 그러한 결과지상주의적인 전략을 짰었잖아요. 그런 게 결과가 됐을 때는 무리뉴는 명장 소리를 그때도 들었어요. 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런 상황이 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저는 진짜 안티풋볼은 현대 축구엔 존재하지 않는다. 진짜 안티풋볼은 중동팀 그런 팀들이 안 돼. 그러니까 중동팀이 다 그런 게 아니고 침대 축구하고 네? 시간 끌고 VAR 없고 그런 시대에 선수들 괴롭히고 자극하고 꼬집고 비신사적인 행위를 하고 그런 게 안티풋볼이죠. 지금 전략적인 어떤 그런 승부 이런 거 가지고 현대 축구에서 안티풋볼 논쟁은 그거는 뭐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근데 사실 불합리한 부분인가. 팬들도 좀 의식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는 게 옛날에는 무조건 안티풋볼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뭐 시메오네 감독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줬듯이 좀 전술을 많이 보는 눈이 생기면 생길수록 팬들도 좀 의식이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장 의원님 말씀에 제가 다 동감하고요. 저는 장 의원님이 복싱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프로레슬링으로 비유를 할게요. 다 나오네요. 아니 왜 스타일이 이게 왜 선호도의 문제는 될 수 있어도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그렇죠. 아닌지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프로레슬링 유명한 이제 선수들 중에는 보통 이제 특히 선역 많이 하고 이런 선수들은 타격기를
피니쉬 기술로 가진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들었다가 크게 맺힌다든지 뭐 목을 졸라서 들었다가 맺힌다든지 뭐 헐크 호건 같은 선수는 뭐 약간 되도하는 것 같은 타격기로 경기를 다 끝내곤 하거든요. 그런데 그보다는 좀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이 주인공급 선수들이 타격기 말고 항복을 받아내는 기술, 네. 이른바 서브 미션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조르기 꺾기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커트 앵글의 앵클락, 발목을 꺾는다고 그래서 앵클락이 있고, 야 타격기가 그래도 시원하잖아. 타격기가 보기도 장쾌하고 막 날아다니는 것 같고, 타격기로 경기를 끝내는 게 꼭 옳은 방식이냐 레슬링 하는데, 항복받아서 끝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항복받아서. 피니쉬 기술을 뭘로 하느냐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듯이 축구도 사실 뭐 메노티 감독이 얘기하는 그런 축구와 빌라르도 감독이 얘기하는 그런 축구 가운데 저는 정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축구 역사에서 보면 이 이른바 수비지향적인 축구를 해서 엄청난 역사를 일궈낸 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21세기의 팀이 무리뉴의 인터밀란입니다. 당시의 인터밀란은 정말 효율성과 퀄리티가 극대화된 축구로서 상대에게 80몇 % 점유율을 내주고 네. 한 명 퇴장당한 상황에서 0대 1로밖에 안 줘서 결국은 득점 합계로 인해서 무리뉴 감독의 인터밀란이 바르셀로나를 꺾고 올라갔고, 그리고 아까 이제 디마테오 감독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도 바르셀로나도 그런 식으로 이겼지만 나중에 결승에 가서 또 바이에른 뮌헨을 만났었죠, 디마테오 감독이. 근데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도 기록 찾아보시면은 바이에른 뮌헨은 패스를 600개 이상 했고요. 첼시는 그 당시에 패스를 300개 이하로 했어요. 상대에게 2배 이상으로 주도권을 넘겨주고 결국 우승을 첼시의 디마테오 감독이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옛날로 돌아가더라도 아까 인터밀란 무리뉴 감독 때 이제 트래블 하면서 성공한 스토리도 잠시 얘기를 드렸지만, 인터밀란이 60년대에 카테나치오를 가장 집대성한 팀으로 지금 전술사 책에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서 엘레니오 에레라 감독이 전 세계 지구촌의 축구 역사에서 명장들을 꼽을 때 엘레니오 에레라가 저는 10위권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만큼 카테나치오 집대성의 엄청난 공헌자로서 이제 엘레니오 에레라 감독을 꼽는데, 그 당시도 이른바 그란데 인테르라고, 인테르가 사실 좋은 선수들, 괜찮은 퀄리티 멤버들을 다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선수들을 갖고 사실은 다른 팀에 비해서 오히려 공격으로 해도 뭐 될 것도 같은데, 그런데 그 팀이 카테나치오를 최고로 잘 구사해서 당시에 이제 유럽 챔피언을 지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수비 축구를 하면서도 위대한 팀이 될 수 있고 위대한 기록을 남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유로 2004 때 그리스, 물론 그리스는 그 한 대회 반짝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리스 축구 역사에 유로 우승을 남겼다는 거는 이거는 뭐 앞으로 전무후무 엄청난 역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실은 4강에 올랐던 팀 가운데서 보면 누가 우승하기를 공격 축구 신봉자들이 가장 바랐냐면 체코였어요. 네. 왜냐하면 포보르스키, 로시츠키, 스미체르, 네드베드가 뒤쪽에 있고 앞에는 바로시와 콜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코는 그 유로 2004에서 조별리그 뭐 토너먼트 초기까지도 가장 많은 득점을 터뜨리면서 와서 체코가 우승할 것 같아, 우승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그리스와의 4강전에서 연장까지 가서 1대0으로 집니다. 예. 그러면서 그리스가 그때 계속 그랬어요. 1대0, 1대0, 1대0으로 우승한 팀이거든요. 이러다가 올라갔네. 이런 데서 하리스테아스 모아서 한 골씩 그냥 1대0으로 여기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다가 오토리아들이 결국은 우승을 했어요. 근데 그 그리스가 사실은 그리스판 카테나치오르 같은 수비를 했는데 늪축구죠, 늪축구. 늪축구. 진짜 늪축구였어요. 그리고 자기네가 가끔 공격할 때는 그거를 쏙 넣고 돌아와요. 세트피스. 그리고 또 수비하고. 아우 영리하네. 근데 그게 자주 되진 않기 때문에 그리스 신화는 그때 한 대회로 끝났지만 어쨌든 그리스에게는 정말 신화를 이룩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 멤버로 유로 본선에 가서 네. 정상적으로 맞대응을 해서 경기를 펼친다? 불가능하죠. 그건 힘듭니다. 기술적으로 역량 있는 선수들이 뭐 몇 명, 한두 명을 빼면은 신체적인 조건은 좋지만 수비진들의 체육 조건이 좋아요. 그리고 또 세트피스에서 높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의 클래스가 어느 정도인지, 성향이 어떤 성향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랑 붙을 팀이 어떤 정도 수준인지, 그러면 이제 감독은 그 팀에 맞게끔 전략을 짜고 그 팀에 맞게끔 선수들에게 어떤
전략적 전술적 지시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스토크시티가 됐던 버니가 됐던 과거의 스토크시티요. 이런 팀 가지고 바르셀로나 요한 크루이프 감독이 와가지고 또 탈사커를 한다? 그게 됩니까? 지금 있는 선수들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감독의 역량이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대회에 나가게 되거나 강팀을 만나게 됐을 때 전략적인 운영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팀은 완전히 두 줄 수비하다가 롱볼 해갖고 세트피스로 골 넣네? 그게 어때서요? 그 팀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데 그런 부분은 안티풋볼을 논할 이유도 없고 또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또 거기에 또 일맥상통한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안티풋볼 얘기할 때 꼭 얘기해야 되는 팀이 이탈리아거든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카테나치오도 이탈리아에서 발전한 전술이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축구는 예전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사실은 카테나치오 정신이 살아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에는 이제 드문드문 공격적인 색깔이 강한 뭐 예를 들어 아리고사키 감독은 카테나치오 영향보다는 오히려 토탈 풋볼 영향을 더 많이 토탈 받은 풋볼 영향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키 감독 같은 사람이 드문드문 나타나기는 하더라도 전체적인 기조는 암암리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이탈리아 축구에서는 사실 카테나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전통을 많이 벗어나지 않았던 감독들이 많은데 사실 여기서 제가 두 경기 말씀을 드리자면 네. 유로 2000 당시에 준결승 네덜란드 대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프랑크 레이카르트 감독, 이탈리아는 디노 조프 감독. 그렇죠. 그 당시에 전반전에 잠브로타라는 유명한 수비수가 있었는데 잠브로타 선수가 퇴장을 당해요. 아주 이른 시간대. 그리고 그 당시에 네덜란드는 엄청난 화려한 화력의 팀이에요. 공격 축구. 네, 완전히 공격 축구예요. 그리고 그 당시 유로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그런 이탈리아는 사실 그 정도 우승 후보는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준결승에서 만났는데 심지어 한 명이 퇴장을 당한 거예요. 이때부터는 그 인터밀란이 바르셀로나 상대할 때 같이 돼버린 거예요. 자, 점유율은 90% 가져가셔. 끝까지 틀어막아서 이 경기를 어찌됐건 승부차기로 끌고 가겠어. 정말 노골적인 그게 있었어요. 그때 그런데 네덜란드가 경기 중에 페널티킥을 2번을 얻었는데 2번 다 실축이에요. 네. 한 번은 데브루 선수, 한 번은 클라이베르트 선수. 그렇죠. 2번 다 실축을 하고 그 경기에서 파비오 카나바로, 알레산드로 네스타, 그리고 프란체스코 톨도 이 세 선수는 수비의 최고의 경지를 보여줘요. 그 당시 톨도 골키퍼의 선방들은 이번에 그 리버풀전 오블락 선수 선방들 이상이에요. 그 대회는 부폰 선수가 부상으로 이제 참여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톨도에게 기회가 갔는데 톨도가 엄청난 이제 그때 또 스타가 됐었죠,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이탈리아가 네덜란드를 승부차기로 이기고 결승 가서는 이제 프랑스에게 석패하기는 합니다만 그때 이탈리아 보면서 지구촌 축구 팬들이 대부분 우와 멋있다, 어떻게 수비를 저렇게 하냐 뭐 그러니까 아름다운 수비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맞아요. 또 하나 이제 이탈리아 축구사에서 말씀드릴 만한 사례는 때는 82년 월드컵 2차 리그. 2차 리그는 12팀이 벌이는 거예요. 12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12팀을 4조로 나눠가지고 3팀씩 한 조에 몰아넣는데 여기서 조 1위를 해야 4강에 가요. 그 당시는 월드컵 제도가 좀 달랐어요. 그런데 2차 리그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탈리아가 같은 조인데 이거는 2번 다시 재현되지 않을 죽음 오브 죽음의 조예요. 네.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브라질이 같은 조였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르헨티나는 제일 먼저 물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이탈리아한테도 지고 브라질한테도 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두 팀이 이제 마지막 리그전을 하는데 브라질 대 이탈리아예요. 브라질은 비기기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를 이길 때 이탈리아보다 더 큰 스코어로 이겼기 때문에 비기기만 해도 되는 상황. 이 당시 이제 아르헨티나의 감독이 아까 나온 세자르 루이스 메노티 감독이고요. 이탈리아의 감독이 이탈리아 축구 역사의 거장 중에 한 명인 엔조 베아르초트 감독이에요. 베아르초트. 네, 근데 엔조 베아르초트는 그 이탈리아 축구사에서만 보면 이탈리아 감독 치고는 공격 성향이 꽤 있었던 대인 방어를 여전히 하기도 하지만 지역 방어와 대인 방어를 혼용을 했었고요. 이때 이제 조나미스타라는 전술을 엔조 베아르초트 감독이 사용하는데 이 조나미스타는 나름대로 어떤 패스워크에 의한 공격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러니까 토탈 풋볼처럼 선수들의 유기적인 위치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신경을 많이 쓴 전술이라서 이탈리아 축구에서만 보면 베아르초트 감독은 네. 공격 성향이 분명히 있는 감독이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때 82년의 브라질 팀은 전설적인 지코, 소크라테스, 팔카운, 에데르
세레소 이런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이때 브라질은 사실은 이 12강 이 2차 리그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야 이거 뭐 브라질이 우승하겠네. 워낙에 강력한 우승 후보였죠. 그리고 워낙에 화려하게 경기를 잘했어요. 그 이탈리아 경기 직전까지. 이탈리아 경기 전까지는 82년 월드컵에 참여한 그 어떠한 팀도 브라질의 퍼포먼스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예술이었고 그 브라질 축구를 상징하는 표현 중에 오 조고 보니또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더 뷰티풀 게임이라는 뜻인데 뷰티풀 게임의 가장 대표적인 팀 하나를 축구 역사에서 꼽자고 그런다면 월드컵 우승은 못했지만 이 82년 브라질 팀을 꼽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펠레 시절의 브라질보다도 더 아름답다라는 찬사를 많이 받았는데 이 이탈리아에게 파올로 로시에게 해트트릭 당하면서 결국은 브라질이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두 팀을 비교했을 때는 이탈리아는 분명히 브라질보다는 수비적인 팀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경기 끝나고 나서 브라질 축구계에서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아세요? 클롭 감독보다 더 심한 얘기들을 했죠. 자, 오늘로 축구는 죽었다. 오늘로 아름다운 게임은 죽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팀이 아름답지 않은 팀한테 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게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린 그 베아르초트의 이탈리아 그리고 유로 2000 때 디노조프의 이탈리아 이런 팀들은 사실은 그 자체로 저는 아름다웠다고 생각해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82년 중에 그 경기 한현님이 말씀하신 경기가 가장 또 인상적인 경기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전략적인 부분에서 완전히 뭐 맞대하기보다는 좀 수비적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공격적으로도 능력이 있었던 팀이었죠. 이탈리아는. 근데 한현님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 진짜 안티 풋볼이라고 현재 이제 나온 그러한 부분에서 그나마 제일 가까운 팀은 오토레알겔의 네네. 그리스라고 이제 봐야겠죠. 근데 이제 한현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재미있는 건 유로 2000 때 그 말씀해 주셨던 세 팀이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우리나라 혹은 대회 자체에 다 물먹었죠. 네. 공통점이 있죠. 네. 결국 우리나라 잘한 거. 그렇죠.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에게 졌고 네덜란드는 본선 진출을 탈락을 네, 했고 맞아요. 프랑스는 지단을 평가전에서 잃었고 우리나라에게 그 세 팀이 그 당시 상당히 좋은 강팀이었지만 2002년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군요. 네. 안티풋볼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기승전 우리나라 자랑 이렇게 그러니까. 끝이 났는데 이게 지금 안티풋볼 얘기를 하다가 한의원도 그렇고 이렇게 다른 쪽으로도 많이 네, 빠졌어 네, 지금. 네. 그러니까 안티 풋볼하고 저는 더티 풋볼. 아까 장현님 맞아요. 말씀하신 건 풋볼이죠. 제가 들었을 때는 더티 풋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는 현대 축구에서는 안티풋볼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네. 안티풋볼 얘기는 하지 말고 더티풋볼을 이제는 공략해. 얘기하자. 더티풋볼은 이거 진짜 좋은 얘기네요. 그러니까 안티 풋볼은 이퀄 더티 풋볼은 아니다. 아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른 거고 저는 더티 풋볼이 아니나는 축구를 하는데 딱히 누가 더 옳고 그르고 옳은 방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재밌는 여담 하나 하면은 무리뉴 감독이 한번 된통 당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샘 알라다이스 감독이 있을 때인데 어느 날 무리뉴 감독이 그 웨스트햄이 수비 축구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평상시 전에 했던 건 생각 안 하고 그 롱볼 경기에서는 축구한다고. 엄청나게 어쨌든 요즘 말하는 그 안티풋볼스럽게 기억이 나네요. 알라다이스 감독이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리뉴 감독이 그거에 이제 열받아서 이런 그 알라다이스 감독은 19세기 축구를 하고 앉아 있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나중에 네티즌들한테 엄청 당했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19세기에는 사실은 두 줄 세우는 수비 축구보다는 공격 축구를 했거든요. 네. 19세기에 나온 포메이션이 2-3-5 포메이션이라서 그때는 19세기 축구는 원래 수비 축구가 아니에요. 막 19세기 그렇게 된 축구는 거예요. 럭비처럼 옆으로 앞으로 못 줘. 예전 초창기에는요. 그러고 축구했던 데인데 뭐. 그래 무리뉴 감독이 나중에 사과한다 뭐 이런 기억이 있어. 비화도. 무리뉴 감독이 자기가 다른 팀을 상대로 또 그렇죠. 다른 강팀을 상대로 했던 걸 생각하면 사실 그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았죠. 근데 이제는 4차 혁명 시대도 다가오고 있지만 전술을 체계에 의존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그럼요. 이미 끝났고요. 전술이라는 개념은 공과 공간을 놓고 또 선수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창의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네, 스스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축구 팬들이 전술에 관심 있는 분들 있으면 기본적인 책들은 읽는 건 좋아요. 근데 거기에 매이지 말아라. 네. 네. 각자 개인의 새로운 축구 철학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근데 그렇게 진짜 생각을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안티풋볼 논쟁을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어떻게 하면 정말 색다른 축구 전술 이런 게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것도 훨씬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저희가 또 이렇게 안티풋볼 이런 뭔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좀 저희가 주제를 어떻게 정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면 재밌는 시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좋은 주제 있으시면은 그 댓글 댓글이나, 남겨주세요, 예, 여러분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이 겨울, 시린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듯이 코로나도 좀 지나고 우리 마음에도 좀 봄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랬으면 말을 좋겠네요. 남기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연의 원투파티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